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유일한 소원이었던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좀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던 탓인지 늘 남들만치만 사는 게 바람이었네요. 오늘은 그런 제 우여곡절 많았던 인생사에 대해서 털어놓아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린 나이에 친엄마를 잃고 아빠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죠. 엄마의 얼굴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길과 제 이름을 부르던 나지막한 목소리만큼은 아직도 또렷하게 생각나요. 소연아, 우리 소연이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알았지? 엄마가 소연이 많이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자신이 곧 떠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엄마는 진작부터 제게 이별을 준비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저도 옅게나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자 고통과 상실감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소아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을 정도였죠. 그 탓에 학교에서도 겉돌기만 했고요. 또래 친구 하나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아빠는 하루빨리 새엄마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조급함이 들었던 걸까요? 엄마의 장례를 치른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 아빠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셨어요. 소연아, 소연이도 엄마 갖고 싶지 않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갔잖아. 그렇지.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지. 근데 소연이한테 새엄마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아빠 친구 중에 소연이를 아주 보고 싶어하는 아줌마가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아빠의 입에서 나온 새엄마라는 말이 그렇게 불길하게 들릴 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즐겨 읽던 저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 이야기에 익숙했으니까요. 제게 계모란 무서운 마녀와 다름없는 존재였죠. 늘 주인공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앞에서 차마 싫은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뻔히 느껴졌거든요. 그간 아빠가 홀로 저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기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며칠 뒤 아빠가 새엄마를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사실 저는 사나운 얼굴에 검은 옷을 입은 그런 무서운 존재일 줄 알았는데요. 웬걸 새엄마는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너무 예쁜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절 보자마자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주셨죠. 안녕, 네가 소연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네, 안녕하세요. 소연이 책 읽는 거 좋아한다며. 아줌마가 서점에서 몇 권 사왔는데 같이 읽을래? 새엄마는 거실 소파에 저를 앉히고 선물로 가져온 책을 한 권씩 소개해 줬어요. 옆에선 아빠가 흐뭇한 표정으로 그런 저희 둘을 지켜봤죠. 때마침 창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까지 더해져 저희 세 사람은 마치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네요. 이후 저는 그 아줌마와 급속도로 친해졌고요. 얼마 안가 그분은 제 새엄마가 되었어요. 마치 친딸을 대하듯 저를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죠. 같이 장난감도 사러 가고 요리도 해주고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머리도 묶어주고 꿈같은 나날들이 이어졌네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제가 10살이 됐을 무렵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 남동생이 태어났고요. 그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아닌 남동생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남동생 곁에 붙어 앉아 있었죠. 물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직 남동생은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새엄마가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눈길로 남동생에게
아우, 우리 은재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쁠까? 하며 볼을 부빌 땐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새엄마가 저를 예뻐해 주긴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해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새엄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남동생이 울기에 달려간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달래주고 싶어 가만가만 배를 쓰다듬어 줬는데 갑자기 뒤에서 새엄마가 달려와 다급하게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은지한테 뭘 어쨌길래 애가 이렇게 울어? 설마 때렸니? 아니요, 전 그냥 은지가 울길래 달래주려고. 거짓말하지 마. 너 은지 질투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요즘 계속 은지 째려보고 입에 대빨 나와 있었잖아. 계집애가 영악하게 못된 것만 배워선. 험악한 새엄마의 고함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새엄마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제가 다가가면 늘 동생 핑계를 대며 바쁘다고 했고요.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쉽게 화를 냈죠. 소연아, 너 혼자 가방도 못 사면 어떡해? 선생님한테 연락 왔잖아. 준비물 안 챙겨왔다고. 그게 돈이 없어서요. 어제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바쁘다고 하셔서. 그럼 아빠한테라도 얘기해서 돈을 받아겠어야지. 김소연, 너도 이제 누나인데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계속 어린애처럼 손이 가면 엄마도 힘들어. 누나면 누나답게 굴라고. 새엄마는 입버릇처럼 제게 누나답게 어른스럽게 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당시 겨우 초등학생이었던 제게는 너무 어렵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죠. 아빠도 그런 새엄마의 변화를 뻔히 알면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쯤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하셨거든요.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웠죠. 결국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사실 대입시험도 망하는 바람에 핑계댈 게 없었는데 그냥 무작정 혼자 살아보고 싶다며 서울로 올라왔죠. 웃긴 건 아빠도 새엄마도 그런 저를 잡지 않았다는 거네요. 내심 제가 나가 살길 바랬다는 거였죠. 이후 저는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알바를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아빠가 생활비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마저도 새엄마가 요즘 아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끊어버렸거든요. 한 달 월세에 각종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알바를 2개, 3개 해도 늘 허덕였네요. 대입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러던 중에 알바하던 호프집 사장님과 눈이 맞았어요. 저보다 무려 8살이 많은 남자였고 심지어 이혼남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인품이 좋거나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딸린 애는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일까요? 지금은 저도 알죠. 그 사람이 좋은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 만약 제 딸이 만난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렸을 테고요.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또 외로웠어요. 하루빨리 저만의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꿈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죠. 저처럼 외롭거나 쓰린 경험은 하지 않게끔 말이에요. 결국 혼전 임신으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아빠만 좀 말리는 신용을 했을 뿐 새엄마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건성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잘 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죠. 그런 새엄마가 야속해서라도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풀리진 않더군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지 1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어요. 저 모르게 호프집 알바생에게 손을 댔더군요. 걸리자마자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대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걔가 알바 그만두겠다고 해서 말린답시고 같이 술 먹고 고민 들어주다가 그만.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주라. 이게 봐주고 말고 할 일이야? 당신은 나랑 병석이를 배신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어린 여자애랑 붙어먹으면서 나랑 병석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한 거야?
술에 취해서 기억도 안 나. 진짜야. 그리고 병석이는 어쩔 건데? 뭐 나 없이 키울 거야? 당신 장인어른이 새장가 들고 나서 참 외롭고 힘들었다며. 그래서 병석이만큼은 그런 아픔 없이 잘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 나랑 이혼해봐. 결국 병석이한테 똑같은 상처 물려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남편은 비겁하게도 제 약점을 물고 늘어졌어요. 결국 저는 아들을 생각해 한 번만 꼭 참고 넘어가기로 했고요. 이혼 의사를 철회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옛말에 한 번 바람 피는 게 어렵지 핀 놈은 또 피고 또 피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제가 용서한 지 2년도 안 돼 새로운 여자와 바람이 났고요. 그땐 잘못했단 말도 없이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릴 생각으로 말이에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시는 외도 안 하겠다고, 병석이한테 좋은 아빠 되겠다고 약속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러워. 그래서 이혼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어차피 먼저 이혼 얘기 꺼냈었던 건 당신이잖아. 뭐가 어쩌고 어째? 왜? 뭐 그 상간녀가 이혼하고 오면 받아주겠대? 그래서 지금 갈라서 자는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당신하고 약속 못 지킨 거 맞고 지금 부부 사이에 신의도 다 박살났잖아. 이대로 결혼생활 지속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 테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물론 그냥 곱게 헤어져 준 건 아니에요. 남편의 얼마 안 되던 재산도 위자료로 다 받아내고요. 유치원 교사라는 그 상간녀에게도 따로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냈죠. 또 그 상간녀가 일하는 유치원에 찾아가 온갖 행패도 부렸는데요. 덕분에 그 상간녀는 일자리를 잃었고요. 바로 제 전남편과 식을 올렸네요. 패배감을 느꼈냐고요? 아니요. 그 상간녀가 전남편과 결혼하는 건 제가 바라던 바였어요. 제 전남편이 쓰레기라는 건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년놈들은 채 1년도 못 살고 갈라섰어요. 전남편이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빚만 수억을 지고요. 그것 때문에 걸핏하면 술을 먹고 상간녀를 손찌검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이혼녀만 돼서요.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갔다 하더군요. 이후 전남편은 한동안 제게 계속 연락을 해댔는데요. 제가 미쳤다고 전남편을 받아주겠어요? 집도 이사가고 연락처도 바꾸고 아들과 둘이서 조용히 살았어요. 전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아낸 위자료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요. 다행히 장사가 나쁘지 않게 돼서 입에 풀칠 정도는 하고 살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또다시 사랑에 빠질 줄은 말이죠. 그 사람은 저희 가게에 자주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인근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덕분에 밥을 먹다가도 주변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번호를 따이곤 했죠. 뭐 제가 봐도 잘생기긴 했었어요. 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예의 발라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뿐 제겐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겨울, 그 손님이 계산을 하며 갑자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예요? 이거 연극 티켓인데요. 공짜로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어서. 괜찮으면 같이 보러 가실래요? 뜻밖의 제안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줄곧 이성적인 호감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소연 씨가 어린 아들 키우면서 씩씩하게 식당 꾸려나가는 모습이 늘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진상 손님들 때문에 힘들어도 항상 웃는 낯이고 친절하고. 괜찮다면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진심이에요? 아시다시피 전 이혼녀에 애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제 마음 접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요. 소연 씨가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 처지가 너무 다르니까 소연 씨가 절 부담스러워할까봐. 하지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나요? 저 소연 씨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소연 씨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솔직히 설렌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긴 남자가 저 좋다고 하는데 어느 여자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니 결국 거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마음에 걸렸죠. 저도 새엄마 때문에 아픔이 있었던 터라 혹시라도 그 사람과 잘 돼 재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들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좋은 남자가 꼭 좋은 아빠가 되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괜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겠냐며 스스로 제동을 걸었죠. 그런데 웬걸? 그 손님은 제 생각보다 더 일편단심이었어요. 제 거절에도 꿋꿋하게 매일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었고요. 가끔 가게로 와서 밥을 먹는 저희 아들과도 어느새 친해졌죠. 아들은 제 친아빠와 진작에 연을 끊어서일까요? 그 손님을 마치 제 아빠처럼 따르며 좋아하더라고요. 아저씨 진짜죠? 진짜 같이 놀이동산 가는 거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주말 어때? 너무 좋아요. 엄마는 맨날 가게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못 갔거든요. 가서 범퍼카도 타고요. 롤러코스터도 탈래요. 급기야 두 사람은 저 없이도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려도 봤는데요. 둘 다 말을 듣질 않더군요. 아들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그 사람과 제 아들이 친부자지간처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어느 날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성철 아저씨랑 결혼하면 안 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성철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같이 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안 돼? 나도 다른 애들처럼 아빠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축구도 하고 싶단 말이야. 아들의 말에 울컥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나름 남편 빈자리를 메꾼다고 메꿨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에는 어린 날의 저처럼 아들을 외롭게 만들고 말았으니까요. 그래, 엄마가 성철 아저씨랑 한번 얘기해 볼게.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다시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철 씨가 병석이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자 그 사람이 제 눈을 뚫어져라 보면서 그러더군요. 그래서 병석이 때문에 저와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소연 씨 마음은 어떤데요? 그게... 소연 씨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제게 호감이 있습니까? 실은 제가 아직 두려운 게 많아요. 성철 씨가 싫은 건 아닌데 또 상처받을까봐. 그러자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연 씨, 저한텐 소연 씨랑 병석이가 전부예요. 물론 저도 누군가의 남편도 아빠도 해본 적이 없어 두렵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두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소연 씨라면 전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사람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그런 저를 달래주던 그 사람도 끝내는 눈물을 보였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재혼을 했고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자상했고요. 아들에게도 참 잘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시부모님 역시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솔직히 한 번 갔다 온 과거가 있는 여자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늘 저와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네요. 무엇보다 재혼 후 아들이 참 밝고 명랑해졌어요. 남편을 진심으로 아빠처럼 따르며 행복해했죠. 그런 아들을 보며 저도 처음으로 평온한 가정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친정이었죠. 이혼 후엔 한동안 친정과 왕래를 하지 않았는데요. 남동생의 결혼을 계기로 다시 온 가족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기회에 친정 부모님과 소원했던 사이도 회복하자 결심했는데요. 웬걸?
새엄마는 여전히 제게 냉랭했고요. 남동생네 부부와 눈에 띄게 저희 부부를 차별했죠. 가령 한 번은 친정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새엄마가 고기나 생선 같은 메인 음식을 죄다 남동생네 부부 앞에만 밀어주더군요. 은재, 너 엄마 밥 먹는 거 오랜만이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불고기도 했으니까 많이 먹어. 세아가 너도 많이 먹고. 거기까진 뭐 그럴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갈비찜에 젓가락을 가져다 대자 새엄마가 그러더군요. 박서방은 고기를 참 좋아하네?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줄 알고 조금만 했는데. 아니요, 저 뭐든 잘 먹습니다. 장모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래? 뭐 잘 먹으니 보긴 좋은데 살 좀 빼야 하지 않겠어? 그 덩치면 슬슬 관리해야지. 더 나이 들면 살 빼는 거 더 힘들어. 저희 남편이 덩치가 좀 있긴 해도 뚱뚱한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남자답게 보기 좋고 건장한 체격이었죠. 그건 누가 들어도 남편에게 그만 먹으라며 눈치를 주는 거였어요. 새엄마가 저는 몰라도 남편한테 그렇게 경우 없이 군이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새엄마한테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저를 눈치챈 남편이 가만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남편 역시 새엄마의 태도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봐서 참아주는 게 보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소 새엄마는 저희 아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신 적이 없거든요. 생일이든 어린이날이든 선물도 해준 적이 없고요. 그런데 남동생네가 아이를 낳았을 땐 각종 육아용품은 물론이고요. 백화점에서 산 고급 신발과 옷을 한가득 안겨주더군요. 제가 서운한 거야 둘째치고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네요. 남편 보기도 민망했고요. 그래도 굳이 새엄마나 친정아빠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내가 꾸린 내 새로운 가족은 남편과 아들이니 제가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의 일로 새엄마의 태도가 확 달라지게 됐어요. 바로 남편의 사업 성공이었죠. 원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아주버님의 소개로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남편의 성실함과 운이 맞아떨어졌는지 몇 년 만에 사업이 크게 확장됐죠. 통장에 꽂히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면서 저희 집 형편도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집도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했고요. 아들도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죠. 그때부터 새엄마와 친정아빠가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했죠. 새엄마는 생전 제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는데요. 그쯤부터 매일같이 연락해 안부를 묻더라고요. 소연아, 요즘 잘 지내지? 박서방이랑 평석이도 잘 있고. 네, 다들 잘 지내요.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얘는 모녀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는 거니?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참, 내가 보낸 김치는 맛있게 먹었니? 네, 모자라면 얘기해. 더 갖다 줄 테니까. 살가운 안부 전화는 물론이고요. 직접 만든 반찬이며 친정집으로 들어온 선물 같은 걸 나눠주는 새엄마가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서름이 마음 한구석에 한으로 남아 있었는지 그런 새엄마의 변화가 싫지만은 않더군요. 저도 한 번쯤은 사랑받는 딸이 되어보고 싶었으니까요. 남편도 달가워했죠. 요즘 당신이랑 장모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내일도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했다고? 친정 근처에 파스타집이 새로 생겼다네. 엄마가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 간 김에 쇼핑도 좀 하고. 그래? 그럼 내 카드 가져가서 써. 됐어. 내 용돈으로 해결하면 돼. 당신 용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내 카드 가져가. 장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한 벌 해드리면 좋잖아. 딸이 해줬다 주변에 자랑도 하시고 얼마나 기가 사시겠어. 그치만 당신 사업도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걱정 마. 이번에 거래 하나 더 성사돼서 실적이 아주 좋아. 당신 돈 펑펑 써도 돼. 남편은 제가 친정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카드를 쥐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이나 두 분 생신 때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죠. 아유, 역시 우리 박서방이 최고야. 가방이며 모피코트며 이게 다 얼마야? 요즘 내 친구들이 사위 잘 뒀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당신 요즘 나보다 박서방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음식도 다 박서방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리고 말이야. 나 좀 서운해지려고 하네. 아유, 당신도 참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나보다 박서방 더 예뻐하는 게 당신이잖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붙잡고 바둑 두고선. 언젠가부터 시부모님은 남동생네 부부보다 저희 남편을 더 반기고 또 챙겼어요. 처음엔 그런 두 분을 보면서 저도 면이 서고 어깨가 으쓱했는데요. 그런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새엄마가 집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제게 연락하는 거예요. 서연아, 곧 태양이 생일이잖니. 옷이라도 한 벌 해주려고 하는데 돈이 빠듯해서 말이야.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옷이요? 어떤 걸 사주려고요? 땡땡 브랜드 알지? 그 며느리가 거기 옷이 마음에 든다더라.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명품 브랜드라 애들 옷 한 벌에 수십만 원씩 하던데. 애들 금방 크는데 그렇게 비싼 옷은 너무 아깝잖아요. 저 병석이도 남의 옷 얻어다 입힌걸요? 그래도 잘 컸고요. 얘는 너 병석이 키울 때랑 지금이 같니? 과하긴 뭐가 과해. 요즘 젊은 엄마들 애 낳으면 베넷 쪼고리부터 다 명품으로 입힌다던데. 며느리가 착해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지. 자기도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어. 박서방 사업도 잘 풀렸겠다. 이번 기회에 인신 좀 쓰면 좋잖아. 며느리 시집 올 때 우리가 뭐 변변찮게 해준 것도 없는데. 새엄마와 입씨름하기 싫어서 몇 번 부탁을 들어줬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새엄마는 나중에 거의 매달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집 보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질 않나, 남동생이나 올케 생일에 식당 예약을 좀 해달라고 하질 않나. 한동안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줬어요. 어쨌든 제 원가족이었고 친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점점 도를 넘더군요. 무엇보다 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남동생네 집안까지 왜 제가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말씀드렸죠. 은재가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직장 다니면서 밥벌이 잘하고 있잖아요. 올케도 태양이 나 태어나기 전까진 계속 일했고. 근데 왜 제가 은재나 올케 생일마다 밥을 사야 하고 계절마다 태양이 옷이며 신발이며 다 사줘야 하나요? 물론 태양이한테는 고모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자의로 그러는 거랑 타의로 그러는 건 다른 거잖아요. 앞으로 은재네 관련해선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 서운하다 하지도 마시고요. 아이 소연아, 그래도 은재 네 하나뿐인 동생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남처럼 말을 하니? 제가 은재랑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시면 더는 아무 말 마세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제 의견을 피력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일까요? 새엄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한동안 돈을 요구하는 연락도 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과 아들을 각각 회사와 학교로 보내고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친정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쯤에 아빠는 직장을 은퇴하고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고 계셨죠. 아빠 어쩐 일이세요? 소연아,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병원 건강검진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말이다.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직장 그만두고 돈이 있어야 말이지. 네? 아빠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심장이 좀 안 좋다네. 심장이 어떻게 안 좋은데요? 뭐 당장 수술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래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정밀검사부터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돈 좀 보내줄 수 있겠냐?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 길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제가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해도 극구 사양하시고요. 심장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건지 계속 물어봐도
구체적인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뭔가 쎄했죠. 그래서 결국 친정으로 찾아가 아빠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그래, 사실 내가 널 속였다. 소연아, 미안하다.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네 엄마가 하도 옆에서 채근하는 바람에. 절 속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역시 아빠 아픈 게 아니었군요. 그래, 맞다. 그게 실은 은재도 박서방처럼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가 아빠에게 보내드린 돈은 고스란히 남동생에게로 흘러갔더라고요. 남동생이 대학 동기와 갑자기 무슨 외식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새엄마가 아빠를 조종해 제게 돈을 타간 거였죠.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렸네요. 옆에서 아무 말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는 새엄마에게 바로 따졌죠.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빠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저한테 돈을 받아가요? 그러면 어떡하니? 네가 은지한테 앞으로는 10원 한 장도 못 준다고 엄포를 놨잖아.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요? 은재 사업 자금을 대체 왜 저랑 그이가 보태줘야 하냐고요? 제가 마구 화를 내자 새엄마는 갑자기 울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소연아. 그래도 은재 걔가 네 하나뿐인 동생인데 어쩜 그렇게 정없이 말을 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은재가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데 어떻게 그냥 외면을 해? 더군다나 네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박서방 사업 성공해서 내 돈을 벌고 있는데. 그이는 뭐 놀면서 돈 벌어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요. 보내드린 그 돈 1,000만 원이요, 저희한테도 결코 적은 돈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보내드린 거였다고요. 어떻게 제 효심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요? 당장 은지한테 전화해서 그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은지한테 전화할게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남동생에게 전화했어요. 그러자 새엄마가 단번에 얼굴을 구기며 제게서 핸드폰을 빼앗더군요. 아니, 넌 도대체 누굴 닮아 그렇게 독하니? 동생한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애초에 선을 넘은 건 엄마예요. 아이고, 나한테도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봐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넌 어쩜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은혜도 모른 체하고 입을 싹 씻을 수 있니? 막말로 내가 네 친엄마도 아닌데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어? 새엄마의 반박에 절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애지중지요? 엄마, 애지중지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님 양심이 없나? 뭐야? 제가 20살 되자마자 집을 왜 나왔는데요? 엄마가 저랑 은재 차별하고 맨날 별것도 아닌 걸로 저 트집 잡아서 구박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독립하자마자 바로 가짜는 핑계대면서 생활비도 뚝 끊었죠? 제가 20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아세요? 매말 안 맞았다 뿐이지 저 엄마한테 학대당하면서 큰 거나 다름없어요. 늘 사랑받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던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없다고요. 어릴 때 상처를 토해냈기 때문일까요? 절로 눈물이 흐르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친정아빠가 이번에도 새엄마 편을 들더군요. 어디 부모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재혼 과정은 다 저마다의 진통이 있는 법이야. 소연이 너만 힘들었던 거 아니니까 끝 좀 해라.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부모님을 향해 남아있던 신락 같던 기대와 애정마저 사라져버린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애초에 두 분한테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앞으로 저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은지한테 간 돈 1,000만 원도 어떻게든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 얘가 정말... 소연아! 저는 저를 애타게 부르는 새엄마를 뒤로하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엉엉 울었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달래주더군요. 아마 새엄마나 친정아빠한테 무슨 연락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언제든 당신 편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지지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네요. 이후 저는 남동생에게 연락해 돈 1,000만 원을 악착같이 받아냈어요. 남동생은 처음에 뻔뻔하게도 그런 게 어딨냐고 한 번 줬으면 끝 아니냐며 모르쇠를 시전했는데요. 제가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두말 않고 돈을 보내주더군요. 며칠 뒤 새엄마와 친정아빠에게서 번갈아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두 분 번호를 전부 다 차단해버렸죠. 그렇게 저는 친정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아쉬움과 허탈함이 남았죠. 하지만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제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추운 겨울 올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올케가 웬일이야? 저기 형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말인데요. 요즘 계속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초기이긴 한데 위치가 안 좋아서 바로 수술해야 한대요. 항암 치료도 필요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새엄마에 대해선 이제 애증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함께했던 세월이 있었기에 암 발병 소식엔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돌아가신 저희 친엄마가 똑같이 암투병을 하셨기도 하고요. 제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하자 올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한번 그래도 와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말은 안 하지만 형님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울기도 하셨고요. 시간 되시면 병원 한번 와주세요, 형님. 올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한참 망설였어요. 이미 연을 끊은 친정이었고 새엄마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암투병을 시작한 새엄마를 끝내 외면할 순 없더군요.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새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병상에 누워있는 새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이 소연아,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올케한테 들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이랑 치료만 잘 받으면 된대. 아이 못하러 왔어. 박서방도 안 그래도 바쁠 텐데. 새엄마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 듯했어요. 이후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새엄마를 병구안했어요. 새엄마가 수술한 부위가 여자로서 워낙 민감한 곳이기도 했고요. 괜찮은 간병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부족한 병원비 역시 남편과 상의 끝에 보태드렸네요.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지만 아픈 환자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새엄마는 항암 치료로 힘들어할 때마다 부쩍 짜증을 부렸고요. 그러고 나서 몸이 좀 괜찮아지면 미안하다고 우셨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새엄마의 곁을 묵묵히 지켰어요. 친정아빠와 남동생네 부부도 물론 돕긴 했지만 주된 간병은 제가 도맡아 했네요. 다행히 치료 결과가 좋아 새엄마는 이르게 퇴원할 수 있었고요. 향후 몇 년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긴 했지만 어쨌든 완쾌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새엄마가 저를 붙잡고 조용히 그러더군요.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른으로서 너한테 못할 줄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날 챙겨줘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랑 딸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괜찮아요, 엄마. 앞으로 그냥 쭉 건강하시기만 하세요. 그날 저는 오래 묵었던 새엄마에 대한 앙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네요.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는 듯 했던 것도 잠시 또다시 제 삶에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번엔 남편의 사업이 문제였죠.
우후죽순 생겨난 경쟁사 때문에 부쩍 매출이 줄면서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 경제 불황으로 인해 고객들의 주문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죠. 그래도 남편은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제게도 괜찮아, 다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은 아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안심시키기만 했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괜히 아는 체하면 남편 자존심이 상할까봐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요. 그저 남편 내조에만 최선을 다했네요. 마음이 쓰이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친정 부모님의 태도도 묘하게 달라졌죠. 새엄마는 퇴원 후 자주 저희 집에 들렀고요. 그때마다 반찬을 한가득 해오곤 하셨는데요. 언젠가부터 점차 발길이 뜸해지더니 나중엔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죠.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가슴 통증이 다시 도진 건 아니죠? 어머, 소연아, 난 괜찮다. 나 그냥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아, 네. 병석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많이 찾아요. 저희가 언제 한번 들릴까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도 먹고 싶은데. 아이고, 요즘은 내가 몸이 시원찮아서 뭘 할 엄두가 안 나네. 다음에 보자, 다음에. 말끝마다 변명만 늘어놓는 새엄마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어요. 예전엔 남편 칭찬을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남편 안부조차 묻지 않더군요. 친정아빠 역시 비슷했죠. 아빠,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뭐 늘 그렇지. 박서방 사업이 많이 어렵다며? 언제가 그러던데? 아, 네, 요즘 상황이 좀 안 좋긴 해요. 크게 벌었던 사람은 더 크게 잃는다더라. 괜히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접는 것도 방법이야. 아직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도울 건 없을 테고 힘내라. 그래도 은재 녀석은 잘 버티고 있으니 다행이지 뭐냐. 친정아빠의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남더군요. 아무리 아들과 사이는 같을 수 없다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의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남일처럼 말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 친정아빠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남동생이 전화해선 크게 잔치도 열고 부모님 두 분 해외여행도 보내드리자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하는 사업이야 경기 불황에도 큰 타격이 없다지만 저희는 달랐기에 걱정부터 앞섰죠. 글쎄, 너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그이 사업이 옛날 같지 않아서 칠순잔치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리자니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 에이,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칠순인데 대충 했다간 평생 원망 들을걸? 누나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아버지도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 다 담아두는 스타일이고. 그럼 혹시 네가 좀 더 보태줄 수 있을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동생은 펄쩍 뛰더군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회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 공평하게 반씩하자고, 어? 아니 사실 나이로 따지면 누나랑 매형이 좀 더 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동안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돈 대부분을 저희 부부가 부담했기에 솔직히 너무 얄밉더군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아빠 칠순잔치 때문에 빚을 낼 순 없잖아. 아빠 좋아하는 한식당에서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이나 한 끼 먹고 용돈이랑 선물 좀 좋은 걸로 해드리는 정도로 마무리해. 두 분 다 사정 설명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저는 미리 부모님께 찾아가 남편의 회사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더 잘해드리겠다고 했죠. 솔직히 두 분 다 표정이 썩 유쾌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제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이리저리 전화해 여유 자금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두 분께 드릴 용돈을 마련하더군요. 많이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봉투에 얼마나 넣었어?
설마 빚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성의껏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넣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뒤 친정아빠의 칠순 생일날이 됐고요. 미리 예약해둔 식당에서 온 식구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후식이 나올 때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친정아빠에게 내밀었죠. 그런데 아빠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옆에 있던 새엄마가 확 낚아채더군요. 아니, 왜 이렇게 봉투가 얇아? 한 장? 두 장? 한 장 넣었습니다. 뭐 한 장? 겨우 100만 원 넣은 거야? 박서방, 아무리 요즘 사업이 힘들다고 해도 이 칠순인데. 새엄마의 질책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그런 새엄마의 반응이 너무 실망스러웠죠. 암투병할 때만 해도 그렇게 자애롭고 따스하게 굴더니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반응이 아무리 다르다곤 해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원래대로 돌아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역시 이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실망감이 몰려왔죠. 그 사이 새엄마는 대답 없는 남편을 마구 닥달했어요. 아니, 박서방, 왜 대답이 없어? 진짜로 100만 원 넣은 거야? 설마 10만 원은 아니지? 요즘 제가 사업이 많이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딱 성의 표시할 정도로만 넣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사업 잘 될 때는 여러모로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하지만 새엄마는 남편의 뒷말을 채 듣지도 않았어요. 노발대발하며 자기 할 말만 마구 쏟아내더군요. 하! 박서방! 10만 원으로 성의 표시는 무슨 성의 표시? 누구 놀리나? 꼴랑 10만 원 줄 거면 썩 꺼지게! 새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돈 몽투를 쫙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듯 던져버렸죠. 저희 남편의 성의를 발로 짓밟아버린 거나 다름없었네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 폭발하고 말았어요. 엄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1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제 고함에 새엄마는 주춤하던 것도 잠시 이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했어요. 그럼 장인어른 칠순에 사위가 돼가지고는 꼴랑 10만 원 주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이야? 1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상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해드린 걸 생각하셔야죠. 아니, 얘가 어디 어른 앞에서 큰 소리야? 그 순간 뺨에서 불같은 통증이 일었어요. 흥분한 새엄마가 저를 때린 거였죠. 아프기보단 수치스러움과 충격이 더 컸어요. 남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매를 맞았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죠. 제가 이를 악무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호하듯 저를 막아서고는 새엄마에게 그러더군요. 그럼 돈은 안 받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봉투를 손수 주었어요. 그리고는 안을 열어 반으로 찢어진 돈을 꺼내더군요. 흰색 수표였는데 그걸 이어붙여 새엄마 쪽으로 보여주는데 새엄마의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아니, 이게 0이 왜 이렇게 많아? 1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자네 지금 봉투에 500만 원을 넣어온 건가? 네, 전 10만 원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지레 짐작하신 거죠. 어쨌든 분명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 이 돈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자네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 안 했나? 일부러 그런 거지, 어?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10만 원은 박박 찢어버려도 되는 돈이고 500만 원은 그러면 안 되는 돈인가 보죠? 그 안에 들어간 제 성의와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새엄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새엄마를 차갑게 노려보던 남편이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군요. 당신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과 얼굴 보는 건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애정을 갈구할 필요는 없잖아. 당신한텐 이미 나랑 병석이가 있는데. 그러자 잠자코 있던 아들도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맞아요, 엄마. 저 할머니랑 할아버지 너무 싫어요. 나나 엄마랑 아빠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남편과 아들의 말에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직 울기엔 일렀어요. 결단을 내려야 했죠. 당신이랑 병석이 말이 맞아. 엄마, 그리고 아빠, 앞으로 저희 다시 보지 말아요. 전 오늘부로 부모가 없다고 생각할게요. 아니, 소연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애비 생일에 뭐? 다시 보지 말자고?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아빠가 벌떡 일어나 저를 잡았어요. 하지만 전 그런 아빠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죠. 이거 놓으세요. 다신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네 새엄마가 박서방한테 실수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새엄마도 어른으로서의 성이라는 걸 따지니까.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새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저를 춥고 외롭게 만들었어요. 제가 전 남편하고 살면서 힘들어할 때도 끝까지 외면했고요. 지금 이 사람 만나 잘 살 땐 뜯어먹느라 바빴죠. 아빠도 다를 거 없어요. 방금 이이가 엄마한테 모욕을 당하고 제가 뺨을 맞을 때 아빠는 뭘 했나요? 제가 어릴 때 새엄마한테 구박받을 때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으시죠. 방관도 죄예요, 아빠. 제 말에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생네 부부 역시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눈치만 봤죠. 저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보란듯이 그곳을 떠났고요. 그렇게 친정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사업이 힘든데 돈 500만 원을 왜 마련한 거고 새엄마한테 왜 액수를 똑바로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알고 보니 남편도 달라진 친정 부모님의 태도를 다 느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나오나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늘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그 외엔 힘들기만 했잖아. 그런 사람들을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데 그렇게 계속 부모의 그늘 아래서 휘둘리는 게 안타까웠어. 그래서 좀 충격요법을 쓰더라도 그 사람들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 늘 순하게만 굴던 남편이 그런 방법을 쓸지는 꿈에도 몰랐는데요. 처음엔 좀 충격받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생각해보니 참 고맙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부모 같지도 않은 그 인간들에게서 벗어났으니까 말이죠. 이후 남편은 성실하게 일해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웠고요. 저희는 다시 옛날의 윤택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반면 남동생네는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죠. 사람은 참 변하지 않더군요. 그러자 귀신같이 바로 새엄마한테서 연락이 오대요. 받지 않았더니 급기야 친정아빠와 함께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저기 소연아, 아직도 엄마한테 화 많이 났니? 집까진 어쩐 일이세요? 분명히 다신 안 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마음 풀거라. 부모 자식 사이가 어디 그렇게 쉽게 끊어지든? 천륜이 괜히 천륜이야? 돌아가세요. 안 그럼 가택 침입죄로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아빠가 새엄마한테 벌컥 화를 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러게 그때 왜 돈을 찢어선 아내가 그 봉투 안에 500만 원이나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에이, 얼른 무릎이나 꿇어. 싹싹 빌겠다며. 아빠는 억지로 새엄마를 무릎 꿇렸어요. 그리곤 자기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더군요. 소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네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그땐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제 와서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은재 사업이 요즘 많이 어렵다. 빚까지 내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야. 하도 급하다고 해서 우리 살던 집도 팔아내어주고 얼마 안 되던 적금도 다 깨서 줬거든.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도 없다. 그래도 네가 장녀인데 우리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역시나 부모님은 제게 사과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당장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자 또 호구 잡으러 온 거였죠.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으면 이럴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소금을 가지고 나온 다음 미친 듯이 뿌려댔네요. 당장 꺼져요.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들을 책임져 달래? 자기들은 언제 나한테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썩 꺼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아이고 소연아, 아프다 아파. 그러니까 꺼져요, 썩 꺼지라고.
제 기세에 눌린 친정아빠와 새엄마는 결국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해서 돈 빌려달란 연락이 왔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를 가버렸죠. 그 뒤로는 친척 어르신들 통해 간간히 소식만 전해 듣고 사네요. 남동생은 결국 빚 때문에 올케한테 이혼당하고 혼자 힘들게 사는 모양이고요. 친정아빠와 새엄마도 반지하 집에서 노인 일자리로 연명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과 여전히 금술도 좋고요. 아들도 어느새 다 커선 현재 의사들 공부를 하고 있네요. 혹시 그래도 부모인데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학대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모를 거예요. 부디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곧 남편 올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써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